병신 분석의 원래 이름이 토킹 큐어예요. 말을 해서 그 단어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인지해서 자기가 정확한 언어로 말을 했을 때 증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토킹 큐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있어서 정확한 언어,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두리뭉실하지 않게 감정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히스테리라고 처음에 이제 명명한 게 프로이드인데, 히스테리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나서부터는 구조주의 정신분석을 만들게 되는데, 정신분석이라는 언어는 프로이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 계열의 사람만, 프로이드를 이론을 따르는 사람만. 그러면 분석심리, 상담심리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드를 쓰면 안 돼. 철저히 얼마나 폐쇄적인데. 근데 융이나 아들러 이런 사람들 다 관계해요. 우리가 뭐 미움받을 용기에서 봤던 아들러는 프로이드랑 같이 정신분석이 창설됐을 때 같이 사진을 찍었었던 정신분석가인데 나중에 쫓아내요. 그리고 다시는 너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써요. 정신의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단어는 프로이드 계열 하에서만 쓸 수 있는데, 그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구조주의 정신분석이거든요. 근데 구조를 나눴을 때 이게 이제 신경증, 그리고 요것은 정신증, 그리고 요것은 도착증,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을 말할 때 우리는 다 신경증이에요. 근데 이상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것들은 요쪽 범주로 넘어가는 것들인데, 신경증에서는 히스테리 구조와 강박의 구조가 있습니다. 다 이제 얘네들도 세부적으로 가면은 막 병명이 막 나뉘잖아요. 근데 기본 구조는 저런데, 여기는 기본 히스테리 구조는 이거예요. 나가 여기 있고 이제 타자 두 개가 이제 공존하는 부분인데, 도표로 그리니까 이 사이즈를 똑같이 그려서 사람들이 혼돈해요. 내 사이즈하고 남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그런 인간이 없어. 성인 반열에는 올라야 돼. 그 정도 되려면은. 대부분 나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되잖아요. 사회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내 직장 환경 속에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나보다는 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력이 더 커. 그리고 타자는 요만해. 요런 것들을 우리는 강박이라고 불러요. 내 법.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막 예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청소를 막 100번 해. 막 그러면은 막, 제발 가구 좀 그만 옮겨. 뭐 세탁기 좀 그만 돌려. 손 좀 그만 씻어라고 말하지만 타인의 말이 호소가 소용이 없어. 안 들어. 그래서 강박에서는 이제 내가 더 커지는 구조고, 대부분은 이 타자가 더 커지는데, 이게 이제 히스테리잖아요. 이게 너무 커지는 거지. 나는 요만하고 남이 이만해. 이거를 우리는 히스테리 구조라고 보는데, 저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JMS 같은 거.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나는 없잖아, 거기에. 나는 없고, 근데 여기에서 뭐 11조도 아니야. 5분의 1쪽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성도끼리 결혼해야 되고, 애를 낳으면 뭐 어디를 보내야 되고, 일반 학교를 보내면 안 되고, 타자의 법에 네 하고 복종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더 끔찍한 요구에 막 응하게 돼. 재산도 뭐 그렇지만 자식을 때려, 자식 보고 부모를 때려,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집을 나와, 이혼을 해, 이런 거를 내내 하고 따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걸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모아놓고 제가 어제 하지 말라는 걸 했어. 엎어놓고서 쟤는 악마가 됐으니 하늘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죽이라는 명령도 서슴없이 막 같이 폭행을 해. 그러면 이미 이거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기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로 설명이 안 돼요. 이 구조로가. 네. 여기서는 나와
그 타자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와 타자가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어. 자궁 안에 있을 땐 엄마와 내가 한 몸이잖아. 지금 이거를 이자관계라고 하는데, 왜 둘밖에 없어. 딱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고 내가 그거야. 그게 이자관계인데 사랑을 할 때도 잠시 저런 상태가 되죠. 누군가한테 흠뻑 빠졌을 때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만 괜찮으란데 막 이런 사이가 잠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자관계에 완벽하게 있었을 때가 이제 자궁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는 상상적 공간인 거예요. 왜? 아니잖아요. 착각의 구도화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거야. 엄마와 나는 다른 건데 아이는 이곳이 같이 있다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태어났더니 둘만 있는 게 아닌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어. 언제부터 알까요? 애기들은? 애기를 키우고 있는 100일쯤 똑똑한 애들은 근데 100일 좀 지나서 100일이 4개월이니까 네. 4개월, 5개월쯤 되면 애들이 슬슬 알아. 외부에 뭔가 또 있어. 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다른 사람이 앉기만 하면 빽빽 울어요. 그래서 낯가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타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빽빽거려도 울어도 소용이 없다고 알고 이제 더 많은 타자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자에게 반응을 하게 되죠. 막 빵긋빵긋 웃거나 잼잼을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막 너무 예뻐하거나 막 이런 걸 보면서 나는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있고 타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받아들여. 저거는 아빠고 저거는 엄마고 이거는 할아버지고 이거는 할머니래 라는 것들을 호칭과 기표로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데다가 막 애들 글씨 가리킨다고 하면서 막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막 책상, 의자, 막 거울 그러면서 언어로 하나씩 기표와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 상징계의 배치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상징계의 구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징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구도가 우리는 신경증자이면서 상징계라는 공간 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계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구분하냐면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 기표들 사이에는 우선순위와 나중순위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왕세, 아빠 그 다음 세, 그 다음 오빠 세, 그 다음 언니 세, 그 다음에 나,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계는 기표와 법,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거를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타자의 세상을 인정함으로써 타자의 공간을 인정함으로써 요 세계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타자 속에서 잠식된 세상 속에서 살아도 우리가 너는 이름이 뭐고 너는 성별이 뭐고 너는 아파트 몇 평에서 살고 기표로만 딱딱딱딱 나를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해도 그게 설명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공간이 있죠. 번호가 뭐고 월소득이 얼마고 그런 걸로 설명될 수 없는 나라는 부분이 있겠죠. 요 도식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상징계라는 구도 하에서 적어도 타인의 법을 따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안에 있지만 신경증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서 맞물려서 살아가요. 근데 상징계라는 공간에 사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 법을 못 받아들여. 타인이 만든 질서를 아랑곳하지 않아.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거 막 뺏고 뭐 하고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어때? 내 꼴리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세상에 타인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법이고
남이나 나나 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이런 애들이 요즘에 너무 많죠. 사실은. 그러면 멀쩡히 걔가 옆에서 얘네들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시험도 보고 어디 직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면접도 보고 또 뭘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건 알기 때문에 정확히 연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섞여들어요. 우리 일상에.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 좀 이상해 하면 눈에 팍팍 띄었어. 요즘은 구별이 너무 어려워. 우리 가운데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는 특유의 기질이 나르시시즘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구조라 나밖에 나로 과잉된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철철 넘쳐 흐르는 매력이 있어요. 왜? 이 사람도 신경 쓰고 저 사람도 신경 쓰고 이 사람도 신경 쓰면은 난 나한테 신경 쓸 게 조금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쪽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저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만 신경 쓰기 때문에 철철 흐르는 매력과 끼와 기가 있어요. 기. 밖으로 흐르는 기 자체도 2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잘 돼 있고 우리 위에 있고 그래서 법을 심지어 집행하기도 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 구조를 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건지 이 공간 안에 있는 건지 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남을 의식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봐서 상담은 어디까지만 하냐면 정신분석에서 상담은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담을 해도 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 약 드셔야 되는 거죠? 네. 타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상담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약을 드시면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약을 저런 사람들이 안 드시죠. 문제는 왜냐하면 상담은 정확히 누가 오시는지 알아요? 이 공간에 상담은 누가 오시냐면 이들로 인해서 피폐해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되네요. 돈도 뜯기고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고 중간에 농락당하고 그 기만당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믿고 진심을 다했는데 너무나도 어이없이 농락당한 사람들이 오지 이분들 오지 않다. 네.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서 이 공간에 넘어오냐? 근데 프로이드의 구조설은 정확히 구조는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초기에 우리가 그 발달 심리학 같은 걸 보면은 절대적 애착 시기 같은 게 있잖아요. 초기에 왜 딱 그때 하지 않으면 식물도 왜 그때 상처 나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시기에 한번 구조가 형성돼 버리면 이게 근데 여기에서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마 기질이 타고난 게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나마 또 소심하고 기질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혼자 땅바닥에 글씨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 안 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내 이론을 막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다 칼부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그런 기질과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스탠포드 공대나 나사 같은 데 엄청나게 몰려있다 그 집단이.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계속 뭐 푸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남이 왜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그렇게 하면서. 물론 구조는 이렇다고 이게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네, 봐봐요. 그러면 남현이 전청조의 사건을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특징으로 봤을 때 남현이 전청조의 이제 여기는 남청이라고 할까?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는 남현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 사건 전에도 뭐 하던 사람이죠? 펜싱하던 사람인데 철저히 타자의 욕망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편적인 것 같아. 현대 SNS 세대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타자의 욕망에 부응하려고 하고 그걸 맨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청조의 사기, 전청조의 사기, 희대의 사기꾼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시작했어요. 분석을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남현이의 말에서 튀어나왔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는 시그니엘에 살고, 그는 재벌 3세이고, 그는 나에게 벤틀리를 선물을 해줬고, 이건 다 명칭.